세계 자동차 산업이 지금 멈춰섰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 한가운데서 유럽의 한 반도체 기업이 인질이 되었고 그 여파로 전 세계 자동차 공장들이 조립 라인을 멈추고 있습니다. 문제의 주인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네덜란드 기업 넥스페리아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부품은 고작 몇백 원짜리 저가 반도체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도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요소수 대란을 겪었던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번엔 규모와 파장이 훨씬 큽니다. 이 위기 속에서 폭스바겐이나 BMW 같은 유럽 제조사들은 공장 중단 위기에 놓인 반면 우리 현대 기아는 재고를 쌓아두고 버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글로벌 위기의 유일한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작은 반도체 부품 하나가 어떻게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체를 흔들고 있는지 그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을 짚어야 합니다. 2024년 9월 중국 정부는 갑자기 넥스페리아라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의 제품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칩의 해외 반출을 통제한 것입니다. 이 조치로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범용 반도체 공급의 70에서 80%가 한순간에 차단되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약 500개의 범용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부품들의 대부분을 넥스페리아가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이해하려면 넥스페리아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기업의 역사는 네덜란드의 대표 제조기업 필립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필립스는 한때 반도체 사업을 운영했고 2006년에 이 부문을 NXP라는 이름으로 분사시켰습니다. NXP는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인피니온,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함께 세계 3강으로 꼽히는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NXP의 주인은 사모펀드 운용사 KKR이었고 투자자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2016년 무렵 NXP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가 보유한 범용 반도체 부문을 따로 떼어내 매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범용 반도체란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처럼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는 저가 부품을 말합니다. 고성능 프로세서나 메모리 반도체에 비하면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수익성도 낮았습니다. 선진국 기업들이 굳이 품을 들여 만들 이유가 없는 제품이었던 셈입니다. NXP는 이 부문을 넥스페리아라는 이름으로 분리한 뒤 중국계 사모펀드에 넘겼고 1년 뒤 중국의 휴대폰 조립업체 윙테크가 최종 인수자가 되었습니다. 2019년 무렵 넥스페리아는 완전히 중국 기업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래로 보였습니다. 글로벌 분업 체계 속에서 저부가 가치 제조업은 중국으로, 고부가 가치 기술과 설계는 선진국으로 나뉘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로 대량 생산을 담당하고 선진국은 그 제품을 싸게 사다 쓰는 구조였습니다. 모두가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라고 여겼습니다. 넥스페리아 역시 이런 논리 안에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독일 함부르크와 영국 맨체스터에서 웨이퍼를 가공한 뒤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보내 패키징 공정을 거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윙테크가 넥스페리아를 인수한 뒤 중국 공장의 비중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특히 광둥성 동관과 장쑤성 우시에 있는 후공정 시설이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넥스페리아가 생산하는 범용 반도체의 70에서 80%가 중국 공장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제는 202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봉쇄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반도체 제조 장비, 기술, 심지어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바이든 행정부는 윙테크를 수출 규제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윙테크가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 반도체 기업 인수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려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 회사인 윈테크만 제재 대상이었기에 자회사인 넥스페리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미국은 규제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자회사도 자동으로 규제 명단에 포함시키는 조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윈테크가 100% 지분을 소유한 넥스페리아도 수출 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적은 네덜란드이고 핵심 기술도 유럽에 있는 기업이 중국 자본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넥스페리아 매출의 20에서 30%가 유럽 시장에서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은 넥스페리아의 범용 반도체 없이는 생산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그대로 적용되면 넥스페리아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팔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유럽 자동차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 정부와 긴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2024년 6월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명확한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넥스페리아의 CEO인 윈테크 회장 장스웨이를 교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윈테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CEO까지 중국인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의사결정권이 완전히 중국 측에 있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이나 부당한 자산 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민간 기업의 경영진 교체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윈테크는 넥스페리아의 완전한 소유주였습니다. 주주가 CEO를 선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이를 바꾸라는 요구는 사실상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직접 개입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고민 끝에 극단적인 조치를 택했습니다. 2024년 9월 말 네덜란드는 1952년에 제정된 상품 가용성법을 발동했습니다. 이 법은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시 필수 물자의 생산과 유통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정된 지 7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던 법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국민조차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였지만 정부는 이 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조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스웨이 CEO를 직무 정지시키고 윈테크가 보유한 넥스페리아 지분의 의결권을 정부가 임명한 독립관리인에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1년 동안 유효한 임시 조치였지만 사실상 중국 측에서 기업 통제권을 빼앗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CEO의 특정 행위로 인해 넥스페리아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나타났으며 생산 능력과 지적재산권, 자금이 부당하게 이전될 정황이 포착되었다. 넥스페리아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필수 공급망이므로 이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근거로 상품가용성법 발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인수한 기업을 운영하던 중 갑자기 경영권을 빼앗긴 셈이었습니다. 중국의 반격은 신속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조치를 발표한 직후 중국 정부는 넥스페리아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중국도 수출통제법을 가지고 있었고 안보상 이유를 들어 통관을 차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넥스페리아 생산량의 70에서 80%가 중국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조치로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된 것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을 내쫓았지만 정작 제품은 중국에 묶여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이런 강수를 둔 데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나오는 20에서 30%의 물량만으로도 아예 수출 제재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악을 선택한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대 자동차 한 대에는 약 500개의 범용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엔진 제어 장치에만 넥스페리아 칩이 14개 정도 사용됩니다. 파워트레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에어컨, 에어백, 각종 센서에도 이 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단 하나라도 빠지면 자동차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넥스페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적으로 약 9.7% 수준이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30에서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공급자인 셈입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넥스페리아의 칩 공급이 재개되지 않으면 유럽 자동차 제조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혁신협회도 비슷한 경고를 냈습니다. 넥스페리아 칩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자동차 생산이 멈출 수 있으며 일부 제조사는 2024년 11월부터 생산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1월이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 넥스페리아 칩을 사용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범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낮아 선진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생산하지 않습니다. 인피니온이나 NXP 같은 대기업도 고부가 가치 첨단 반도체에 집중할 뿐 저가 범용 칩은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설령 다른 공급처를 찾는다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칩이 바뀌면 그에 맞춰 모듈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만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재고가 충분하다면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산 중단은 불가피합니다. 한편 이 사태는 네덜란드와 유럽연합의 반도체 전략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분야에 절대 강자 ASML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ASML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기업입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네덜란드에 지속적으로 ASML 장비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라고 압박해왔고 네덜란드 정부는 이에 협조해왔습니다. ASML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자국 자동차 산업의 필수적인 넥스페리아에 대해서는 중국 자본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럽은 반도체 설계와 제조 장비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산은 아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의 핵심 축인데 이 산업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역외에서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유럽연합은 2023년 유럽 칩법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0%를 유럽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는 주로 첨단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범용 반도체처럼 저부가 가치 제품은 여전히 아시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넥스페리아 사태는 네덜란드가 ASML과 달리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략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ASML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 속에서 철저히 보호받고 있지만 넥스페리아는 글로벌 분업이라는 이름 아래 중국에 넘어갔고 결국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상품 가용성법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한 것은 뒤늦게나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 의존적인 생산 구조가 굳어진 상태에서 이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네덜란드가 중국 자본을 견제한 첫 사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넥스페리아는 2021년 영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뉴포트 웨이퍼 팹을 인수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2022년 영국 정부가 갑자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국이 2002년에 제정한 국가안보 및 투자법을 소급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를
법 시행 후에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영국 정부의 결정에는 미국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뉴포트 웨이 퍼팹이 중국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고 영국은 이에 따랐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상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지만 안보라는 명분 앞에서 경제 논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윈테크 입장에서는 두 번째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인수했는데 사후에 법을 만들어 이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중국 측이 보기에 명백한 퀵 위반이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마그나칩이라는 반도체 기업을 중국 사모펀드가 인수하려 했지만 미국 외국인투자시심의위원회가 반대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프랑스는 2023년 중국이 지배하는 반도체 기술 기업 오믹의 지분을 압류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 자본의 반도체 기업 인수를 차단하는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이는 2010년대까지 통용되던 자유로운 글로벌 분업 체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 서방 정부들은 자국 기업이 반도체 사업을 중국에 파는 것을 막지만 정작 그 기업들을 직접 인수하거나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넥스페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나 유럽연합이 직접 나서서 이 회사를 인수하거나 충분한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부문을 처분해야 하는데 중국 외에는 사려는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기업은 팔고 중국은 사고 나중에 정부가 개입해 되돌리는 기묘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주주들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기업을 매각했는데 사후에 이를 무효화하거나 경영권을 제한하면 기업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합법적으로 투자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서방 기업의 주주들은 중국 이외의 구매자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헐값의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 안보라는 이름으로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유일한 출구처럼 보입니다. 2024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 타협점을 찾는다면 상황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아야 하고 중국은 자국 기업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관세와 수출 통제라는 경제의 무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넥스페리아 문제만 따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고를 확보하고 대체 공급처를 물색하며 듀얼 소싱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비용 상승을 의미합니다.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가장 저렴한 이유는 중국의 대규모 생산 능력과 낮은 인건비 덕분입니다.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 새로운 공장을 세운다 해도 중국과 같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완성차 업계는 이번 위기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을 점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상대적으로 대비를 잘해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혁신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혼다가 멕시코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미국과 유럽 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현대차와 기아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대체 부품 인증을 완료하여 가장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 중입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반도체 대란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공급망 다변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결과입니다. 유럽과 미국 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겪는 동안 한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한다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산업부도 아직 세부적인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것은 아니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급망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 부품업체는 대비가 되어 있어도 2차, 3차 협력사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넥스페리아 칩을 사용하는 부품은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어느 한 곳에서라도 공급이 끊기면 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국제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각국이 비교 우위에 따라 생산을 분담하고 자유롭게 교역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제조를 담당하고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모두가 이익을 보는 윈윈 구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갈등을 거치면서 이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부품이라도 그것이 필수적이라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은 것입니다. 중국은 희토류, 마스크, 요소수 등을 통해 공급망 장악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뒤늦게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을 대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축적한 생산 능력과 인프라, 숙련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단기간에 이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두 가지 길이 남습니다. 하나는 비용을 감수하고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자국이나 우방국에 생산 시설을 만들고 비싸더라도 그곳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칩스법이 이런 접근의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보조금이 끊기는 순간 기업들은 다시 저렴한 중국산을 찾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디커플링은 비현실적이므로 핵심 안보 분야만 선별적으로 분리하고 나머지는 협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핵심 안보 분야인지를 정의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넥스페리아 사태가 보여주듯 겉보기에 사소한 범용 반도체도 전체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는 물론이고 일반 화학 제품, 기계 부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잠재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자급해야 하는가? 이는 사실상 세계화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2025년 11월 현재 미중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대중국 강경 기조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중국도 반도체 관련 원자재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갈륨, 게르마늄엔에 이어 최근에는 희토류 가공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넥스페리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덜란드와 중국 당국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미중 패권 경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봉쇄를 완화하지 않는 한 중국도 넥스페리아 칩의 수출을 재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결국 수개월간의 공급 차질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범용 반도체 시장도 재편될 것입니다. 현재는 중국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 이후 완성차 업체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인피니온이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등의 새로운 생산 기지가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공장을 짓고 인력을 훈련시키며 생산 체계를 안정화하는데 최소 2~3년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산보다 비싼 부품을 사용하고 듀얼 소싱을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며 재고를 더 많이 쌓아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누렸던 저렴한 제품 가격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덕분이었습니다. 그 체계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해외 기업을 인수했는데 사후에 이를 무효화당하거나 경영권을 제한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자본이 서방 기업을 인수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서방 기업들도 중국 시장 진출을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자산을 압류당하거나 사업을 강제로 중단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경제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넥스페리아 사태는 작은 부품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간 매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도 안 되는 기업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흔들고 있습니다. 과거 요소수 대란이나 와이어링 하네스 부족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니라 미중 갈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해결도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는 더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 압박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품목이 무기화될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는 이미 전쟁터가 되었고 이제 범용 부품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약, 화학, 기계 등 어느 분야에서든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야 하고 정부들은 공급망 안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는 비용이 따르며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넥스페리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혼란과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기보다는 양측 모두 손해를 보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익숙했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뿐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